여러분들 반가워요. 주말 잘 보냈어요? 이제 정말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12월 3일 정치보회 시작합니다. 최 반장, 오늘 검찰이 전직 대법관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파장이 클 수밖에 없겠죠? 네, 대법관 출신 인사에게 영장이 청구된 건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뿐만 아니라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더 파장이 클 것 같은데 네. 더 큰 문제는요. 지금 두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라고까지는 없죠. 예상했던 건가요? 네, 예상했던 거예요. 네. 어쨌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코앞에까지 수사가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고 반장, 이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지났잖아요.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인 오후 5시 야사당이 모두 불참한 채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예, 오늘 이 자동 부의된 정부 예산안 원안이 상정될 예정인데 다만 오늘은 이 정부 설명까지만, 제안 설명까지만 듣고 이 실제 투표는 표결은 수정안이 제출된 이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따 자세히 또 얘기해 보고요.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주말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 또 미중 정상회담 등 많은 외교 안보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기내 간담회에서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의 결단에 달린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고 원하는 바를 이뤄주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했다는 점도 문 대통령이 공개를 했고요. 글쎄요, 이번에도 지난 이제 6월 상황처럼 이제 3월부터 4월, 5월, 6월 이런 상황이 펼쳐졌잖아요. 이번에도 남북 정상이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북미 정상이 얼굴을 맞대는 패턴으로 진행될지 관심인데, 분명한 거는 한동안 교착 상태를 면치 못했던 남북미 관계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신 반장 발제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이른바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내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의자 신분이고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따 양 반장 발제 때 조금 더 추가로 해볼게요. 그리고 앞으로 편의점 점포를 새로 열기는 어려워지고 대신 수익이 나지 않는 점포의 폐점은 쉬워집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결과인데, 가까운 거리에 편의점 점포가 과도하게 몰리는 걸 막고 또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은 당정협의가 있었고요. 공식적인 발표는 이제 내일 이루어지게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업계에서 전망하기로는요, 앞으로 새로운 점포를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열려있는 점포에 간판을 바꿔달라는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오늘 당정협의에서 과밀 현상을 막고자 하는 방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식으로 경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치보회는요, 이렇게 구성을 해볼게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농단 의혹 수사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김정은 위원장 답방 가능성 등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 기자간담회, 그리고 조금 전에 고 반장하고 얘기했지만요, 오늘 국회 상황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헌정사상 처음으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법농단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관계에 의한 범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특히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사건의 전범기업 측 대리인을 접촉하는 등 직접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사상척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농단 수사 속보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 영장이 발부된다면 사법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영장은 곧 이 사법농단 수사의 종착역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향하는 직행 열차 티켓과 다름없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병대 전 대법관은 판사 블랙리스트에 관여하고 또 일제 강제징용 소송,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뿐만 아니라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특허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 그리고 정교조 법외노조 사건뿐만 아니라 각종 영장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미 구속된 임종원 전 차장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자, 두 사람 모두 임 전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이 상당히 달라 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모레 열리게 됩니다. 이 서울중앙지법 5명의 영장전담 판사는 연수한 26기에서 28기죠. 그러니까 두 대법관들과는 최소 14년에서 최대 17년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까마득한 후배 법관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서 애쓰시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처럼 옳은 판결을 위해 애쓰는 후배 법관들의 손에 이 자신의 구속 여부가 달린 셈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강제징용 소송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박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한모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바로 일본 전범기업 측을 변호했던 법무법인 김앤장입니다. 자, 검찰이 특정 사건 대리인에 대해 강제 수사를 벌인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또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압수수색을 받은 것도 처음입니다. 자, 김앤장은 아시다시피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옥시를, 또 배출가스 조작 파동된 폭스바겐을, 그리고 외환은행 헐값 인수 사건 땐 론스타를 대리하면서 소위 돈만 되면 다 한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갑질 피해를 호소하면 할수록 김앤장의 수임료만 높여 올려준다. 이게 지금 그런 한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박근혜 정부 당시 김앤장에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그리고 조윤선 여가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곽병훈 최철한 법무비서관, 뿐만 아니라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 등이 배출되면서 일각에선 청와대가 김앤장 출장소냐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앤장에 4개월 동안 근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억 4,500만 원 받으신 거 맞으시죠? 예. 자, 이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청와대는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장과 검찰 수사관 5명, 또 경찰관 4명 등 총 10명을 전원 교체한 바 있죠. 청와대로부터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검찰은 이 원대 복귀한 직원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경찰관들에 대한 비위 사실은 통보받지 않아 이 감찰도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검찰의 감찰 과정에서 경찰도 연루됐다는 단서가 나오면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야권은 특감반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조국 민정수석이 이번 비위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연일 공세를 높이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는 즉시 조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자기 정치나 하려 하지 말고 자기 검증이나 철저히 하기다. 대통령께서도 해외에서 SNS를 하면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들어오시는 대로 청와대 지망 단속부터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조 수석은 이미 장 차관급 인사 검증에 실패했고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주도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이번 사건을 일신의 기회로 삼고 민정수석을 경질해서 청와대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당초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은 어제 이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 이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도려내겠다라는 당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이를 두고 여권에서도 조 수석 책임론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해석이 나오자 하루 만인 오늘 적극 반박했습니다. 해당 논평은 집권 여당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적시한 것이다. 이 조국 수석의 역할에 더욱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자, 특히 여당 내에서는 조응천 의원이 공개적으로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라는 등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여권 내 동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민석, 박광온, 표창원 의원 등은 조 수석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엄호에 나서기도 했죠.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 또한 특감반 비위는 개인의 일탈이지 조 수석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며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는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상 첫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양승태 직행 티켓 발부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야권 조국 경질 요구에 민주당 조국 책임 아냐 엄호입니다. 네, 두 가지가 다 중요한 뉴스인데 아무래도 최 반장은 오늘 야근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지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의혹 관련해서요. 아까도 이제 최 반장이 중간에 소개했지만은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연일 이제 조국 수석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잖아요. 당장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그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나 싶었는데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민주당은 조 수석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뭐 그런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SNS만 하며 정의로운 나라를 만든다고 할 게 아니라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는 대로 청와대 직원 단속부터 철저히 해달라면서 조국 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조 수석을 즉각 경질해서 흐트러진 청와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고요. 자, 조 수석 스스로도 대통령을 위한다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이 나사 풀린 청와대, 사실상 풀린 나사를 쪼일 드라이버마저도 없는 상황입니다. 민정수석은 국회는 안 놓으면서 자기 정치하느라 SNS나 빠져있고, 이러고도 나라 꼴 잘 돌아가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오히려 도둑놈 심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 말기에도 보기 힘든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책임자나 다름없는 조국 수석은 검경이 특감반원 비위를 신속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하나의 유체 이탈 화법입니다. 어이가 없고 횡설수설의 극치입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책임론이 제기가 되긴 했지만 이해찬 대표는 야당의 경질 요구, 정치적인 행동이라면서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조국 수석은 특별감찰반 비위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서 특감반의 비위는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안의 크기에만큼 관리자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안의 크기는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닙니다. 맞으면 처세를 잘못한 행위지 무슨 크게 뇌물을 받아먹거나 뭐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우리 당내에도 이런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보도가 가끔 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매번 책임을 질 겁니까? 경중을 가려야 됩니다. 경중을. 네, 그러니까 특감반의 비위는 처세를 잘못한 것이지 뇌물을 받는 등의 중대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책임져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다만 이 대표는 집권 1년이 지나면 공직기강이 안이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심기일전에서 공직사회가 해이해지지 않도록 당에서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조 수석의 사퇴론에 대해서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지금 들어봤지만 이제 여야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당분간 정치적 공방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최종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제 해외 순방 중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서 아마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논란이 된 특감반 직원들은 검찰과 경찰에 복귀를 한 상태고요. 해당 소속 기관에서 고강도의 감찰이 진행 중이죠, 양 반장. 그렇습니다. 이 사안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당초 이 검찰 소속의 김모 수사관이 경찰청을 찾아가서 자신의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의 뇌물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진행 상황을 물은 사실이 드러났죠. 자, 청와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김 수사관을 검찰로 복귀시키면서 이 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검찰직 6급이었던 이 김모 수사관 자신이 이 감찰을 했었던 과기정통부 5급 채용에 본인이 지원을 했다가 윗선의 제지로 포기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는 또 달리 다른 감찰반원들과 근무 시간에 외부 인사와 골프를 함께 쳤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 대검에서는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교체가 된 반부패 비서관실에는 변호사 출신 특검반장을 포함해서 검찰 출신이 5명이었고요. 경찰 출신도 4명이 있었습니다. 이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과는 달리 경찰은 현재까지 자체 감찰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민감윤 경찰청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는데요. 아직까지 특감반 파견 경찰 직원에 대한 비위 통보가 되거나 알려진 것은 없다면서 이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가 경찰과 관련해서 나오는 대로 이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나 검찰 쪽에서 자료가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인 모양이네요. 자, 사법농단 수사 속보를 짚어볼게요. 아까 이제 최 반장이랑 얘기했지만은 결국 예상했던 대로 검찰이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구체적인 혐의부터 정리를 해볼 텐데 지난번 이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에도 우리가 구속영장 청구서가 200페이지가 넘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도 100페이지가 넘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 70년 역사상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입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모두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됐고 영장 청구서는 박 전 대법관은 158쪽, 고 전 대법관은 108쪽 분량이라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농단 사건은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관계에 의한 지시 감독에 따른 범죄라면서 두 전직 대법관은 임종원 전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분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이미 구속된 임 전 차장보다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상하관계 지시에 따른 범죄라면요. 결국은 두 전직 대법관보다 윗선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 사실에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전범기업 측을 대리하는 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와 수차례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김앤장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었죠. 이 검찰 관계자는 전원합의 측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건 대법원장이라면서 사건 관계인을 대법원장이 만나는 게 공식적일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즉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것을 넘어서 직접 재판에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특히 또 검찰은 이 같은 수사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린 건 사실상 이 양 전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상 초유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말로 초유죠. 그러니까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처음이지만 영장이 발부된다면은 사상 초유의 일이고 사법부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도 얘기했지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당연히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고요. 양 반장, 오늘 대법원이요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이 아니죠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현직 법관 저희도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13명 최근 명단이 공개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난 7월,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심의가 진행이 됐고 검찰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논의를 진행키로 했는데 오늘 3번째 심의가 열린 겁니다. 자, 징계 대상이 된 법관들 오늘 직접 나와서 출석을 해서 징계 사유에 관한 본인들의 각각의 해명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심의, 3번째 심의를 끝으로 조만간 징계 여부 또 수위가 결정 날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법원 징계가 확정된다. 그러면 이제 이 명단이 추진 중인 이 명단을 갖고 법관 탄핵 소추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는데 공이 정치권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겠네요. 자,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잖아요.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구속 여부가 오늘 확정이 되겠네요. 네, 이르면 오늘 밤쯤에 나올 걸로 보이고요. 이재수 전 사령관 아시다시피 수사 결과 세월호 참사 당시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던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무사를 동원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기무사는 TF팀을 꾸려서 세월호 유족의 정치 성향, 또 가입 정당 등을 파악하고 유가족의 동향 등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앞서서 이 전 사령관은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면서도 이 검찰 수사 당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밝힌 입장은 변화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전 기무사령관 얘기하면은 제가 항상 조현천 전 사령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어디 기사를 보니까 군인권센터인가요? 현상금, 조 전 사령관에 대해서 현상금을 건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자, 오늘 기사는요 사법농단 수사로 잡겠습니다.
박병대 고용한 영장 청구 헌정사상 초유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G20 현장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은 전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공개했는데요. 남은 합의를 이행한다면은 당신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말 연초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반장의 순방 인사이드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순방 일정을 소화 중이죠. 제가 순방 때마다 혼자서 손꼽아 기다리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각 나라별 환영식입니다. 자, 보통 국빈을 맞이할 땐 그 나라의 전통과 역사가 담긴 환영식을 준비합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도 이 색색의 전통 의복을 갖춘 취타대, 또 의장대의 환영 퍼레이드가 눈길을 사로잡았었죠. 자, 문 대통령은 지금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 중인데요. 뉴질랜드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마오리족입니다. 자, 마오리 전사들의 전통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네, 정말 박력이 넘치죠. 흔한 말로 격하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또 마오리족의 전통 인사법을 홍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먼저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키아 오라라고 외칩니다. 자, 이어서 코를 이렇게 2번 맞대는 방식인데 이 코를 비비는 건 삶의 숨결을 교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실수로 3번을 맞대면 당혹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번 코를 맞대는 건 나랑 결혼해줄래, 즉 청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뉴질랜드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올해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실현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가능성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내 답방은 그냥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 답방할 경우에 그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저한테 하기도 했습니다. 네, 1차 북미 회담 성사 때와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이 북미의 가교 역할을 맡게 될 거란 뜻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 위원장 답방이 북미 간 대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모멘텀이 될 거란 인식을 같이 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고 그런 만큼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은 이 합의를 다 마저 이행하기를 바라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이루어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자, 다만 연내 답방 여부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또 답방을 계기로 남남 갈등이 불거질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는데요. 보수, 진보가 따로 있고 여야가 따로 있겠냐라면서 모든 국민이 쌍수로 환영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미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엔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전혀 무슨 다른 입장이 없습니다. 자, 이날 간담회에선 청와대 특별감찰관 비위 논란과 내년도 경제 목표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문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만 답변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순방 성과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소통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 아예 질문조차 받지 않은 건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순방 중에 국내에서 관심사가 큰 사안에 대해서 사안이 벌어졌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짧게 준비한 거에 비해서 짧게 드리겠습니다. 짧게라도 제가 질문받지 않고 답하지 않겠습니다. SNS에 그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다, 믿어달라 이런 말씀 그 메시지로 전하셨는데 그냥 외교로 돌아가시죠. 이양 마이크 드셨습니다. 그거 그 답변은 곤란하십니까? 예. 이렇게 남북 간의 평화 이루고 완전한 비핵화 이루고 하는 것도 정의로운 나라에 포함되는 것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도 G20 귀국길에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시기를 다시 언급하면서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시했습니다. Well, I think we're going to do one fairly, into January, February, I think. We're getting along very well. We have a good relationship. You said January or February. We have actually talked about 3 sites. We haven't determined the site. 자, 그러면서 일정 시점이 되면 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번 2차 정상회담 장소에서 미국은 제외라는 걸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6월 싱가포르처럼 경호, 보안, 이동거리를 고려하면서 외교적 중립지역을 낙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번에도 신토토의 촉을 발휘해서 장소를 예측해볼까도 싶었는데 굳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 어차피 못 가기 때문입니다. BBC는 80명 넘게 파견을 할 거란 얘기가 나와서 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요. 네, 희망의 끈 놔요. 분명히 말하는데. 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 간 고위급 회담도 조만간 재개될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데요.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연내 답방 가능성 열려 있다. 공은 김정은 위원장 손해입니다. 네, 저렇게 다시 보니까 굉장히 매정한 사람으로 제가 비춰지네요. 저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닌데. 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 또 이 답방이 북미 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요. 남은 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 있다. 공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 정부의 로드맵은요. 이 2차 북미 정상회담 후에 진전된 성과를 가지고 김 위원장 답방을 추진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데 이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역으로 먼저 남북 정상이 만나고 그 추진력을 가지고 북미 회담을 이어가자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셈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 전에 답방이 이루어지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으로 그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방금 국장 말씀처럼 한미가 북미 회담 전에 서울 답방의 뜻을 모으면서 이제 공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문 대통령은 마지막 판단은 김 위원장이 하는 것이라면서 신중한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그렇죠.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렸다고 보여지고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로 인한 국론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메시지 보면은 내용이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신 반장. 그렇습니다. 이 대신 전해달라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인데 네. 내용을 좀 살펴보면 김정은 위원장을 내가 아주 좋아하고 그런 만큼 남은 합의를 다 마저 이행하기를 바란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북한이 과감한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 대북 제재 해제나 관계 정상화 등 원하는 상응 조치를 모두 해주겠다라는 신뢰의 메시지를 건넨 셈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했는데 그 부분 들어보시죠. 이 상응하는 조치라는 것은 반드시 제재의 완화 또는 제재의 해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한다거나 축소하는 것도 일종의 상응 조치일 수가 있고 또는 인도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이번에 남북 간에 한 것처럼 실제 철도 연결은 제재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한다 하더라도 그때를 대비한 사전조사 연구 작업을 미리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가운데 말하자면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 선언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양 반장도 뭐 맞추는데 일가견이 있잖아요. 어때요? 김 위원장의 답방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일단 뭐 이 설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많아요. 예, 네. 최근 나온 보도 중에서는 한 13일, 글쎄요, 그런 보도 있었잖아요. 14일을 네. 제안을 했는데 네. 뭐 북측이 고사했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확인은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썰이죠, 일종의. 예, 그죠? 예, 예. 네. 뭐 저도 이제 생각이 있는데 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해도 되는데. 아, 일단 얘기해봐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걸 얘기를 하면 김정은 위원장 결단만 나온다면 실무적으로 연내 답방 준비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는 거죠. 일단 정부에서는 경호가 수월한 서울 시내 특급 호텔 2곳 혹은 뭐 3곳을 숙소로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그중 하나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묵었던 워크힐 호텔, 여기가 특히나 이제 그 경호하기가 참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북미 회담 때 또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야경을 둘러봤던 것처럼 서울의 이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뭐 남산 타워, 또 이 그리고 제2 롯데월드와 같은 고층 건물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회의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평양 정상회담 때 또 얘기됐던 게 한라산 등반이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실현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확인은 해주지 않고 있지만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제주도 방문을 대비해서 이 제주 신라호텔을 뭐 예약해놨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경기 수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또 이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 제철소 등 우리나라 이 대표 산업시설을 방문하는 것도 유력한 일정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날짜에 대해서는 이 12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17일 이후가 될 거란 관측이 우세한데요. 왜냐하면 이 17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7주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 추모 행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은 또 너무 빠듯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큰 행사를 치르면 다음 날은 좀 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없으니까. 17일 그리고 18일까지는 좀 빠듯할 것 같고 제 예감에는 19일 아니면 네. 20일 오지 않을까 최 반장 예상을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신토토의 기운을 요즘 부쩍 받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뭐 도전. 신뢰는 안 가지만 뭐 하여간 뭐 최 반장 개인 의견으로 우리가 정리하고요. 틀리면은 뭐 책임도 최 반장이 지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G20 기간에 문 대통령뿐 아니고요. 중국 시진핑 주석도 만났잖아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100%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발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발표한 성명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과 관련해 큰 진전은 이뤄졌다는데 동의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함께 핵 없는 한반도를 보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도 중국은 북미 정상이 다시 회담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자, 북미 협상 교착 국면 때마다 제기됐었던 이른바 중국 배후론을 미중 양국 정상이 사전 차단하면서 대북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 반장, 이제 공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어갔다라는 표현을 아까 썼는데요. 김 위원장은 지금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일단 뭐 한미 중이 다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별다른 응답은 없고요. 대신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원산의 구두 공장을 찾아서 현지 지도에 나섰는데요. 이 공장을 찾은 건 2016년 12월 이후 2년 만입니다. 경제 성장과 주민 생활 향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 17일 사망 7주기를 맞는 이 선친 김정일 위원장이 시찰했던 장소를 찾아서 일종의 추모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아까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양 반장. 아까 저희가 이제 문 대통령의 기내 간담회 장면을 봤잖아요. 거기서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국내 문제에 관한 질문이 나오니까 다소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물론 순방 일정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교안보 문제에 집중을 하고 내가 국내에 들어가면 그때 좀 뭐 답변을 하든지 하겠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 설명인데요. 아까 뭐 보신 대로 질문 자체를 받지 않은 거, 이거는 평소 문 대통령의 어떤 소통을 강조한 스타일에 좀 비춰봤을 때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다라는 뭐 분석이 나오고, 지금 뭐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도 보면 문 대통령 지지 여부에 따라서 진짜 분위기가 확연히 갈리더라고요. 네. 예. 그 최 반장, 사전에 국내 질문은 안 하기로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사전에 질문의 그 범위에 대해서 제한을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외교안보 질문만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러나 이 질문에서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비위 논란, 그리고 현 경제 상황 관련된 내용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자, 문 대통령이 내일 오는 거죠? 내일 그렇습니다. 돌아오면은 이제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걸로 보여지고요. 국내 관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김정은 연내 답방 열려 있다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서 오늘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 문제 관련해서는 당 지지율 하락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거라면서도 아직은 정무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경선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다른 발제에서도 보셨지만 민주당 이해찬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소식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관심은 역시 이재명 경기지사에 관한 입장이었습니다. 그간 당 안팎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지나치게 좀 이렇게 감싸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많았던 터였죠. 자, 지지난주 회견에서도 사법부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과연 그 일주일 동안 입장 변화가 있었을까요? 한번 보시죠. 어떤 건 사실인 것 같고 어떤 건 아닌 것 같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지사 문제가 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정무적 판단은 하지 않고 있다는 거 보면 큰 줄기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대표 이 지사에게 나름 경고성 지적도 했는데요.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허위인 걸로 분명히 다 밝혀진 사안인데 동료된 사안 가지고 자꾸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이 나경원 의원 원내대표 경선 출마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 친박 비박이란 말 아예 금기어로 만들겠다 라면서 당내 화합을 무척 강조했는데요. 자, 본인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 또 그걸 해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바로 이렇기 때문이란 거죠. 그간 단 한순간도 특정 계파의 핵심 세력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때론 상처받으면서 꿋꿋하게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글쎄요, 일단 이 나경원 의원은 친박계 중심인 당 잔류파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아둔 상태인데 자, 어쨌든 본인은 난 중립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 회견이 끝나고 나서 홍준표 전 대표 SNS에 글 하나가 이렇게 딱 올라왔는데 자, 분명 주어는 없습니다. 사람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 얘기하는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중립이란 건 제가 유리한 쪽으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조신 없는 기획이기도 합니다. 한국당에 그런 사람 없어요. 자, 이 홍 전 대표가 뭐라 하든 나 의원은 오늘 정말 많은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보수통합과 관련해서 대통령 할 생각 있는 사람 다 여기 붙어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말이죠. 황교안 전 총리도 대통령 하실 뜻이 있으시면 나와주시는 게 맞다고 조원진부터 안철수까지 저는 다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자, 이번에는 바른미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뭐 분위기 상당히 뒤숭숭하죠. 이 탈당설 때문에 말입니다. 특히 이 이학재 의원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끝나고 나 간다라고까지 했다는 지금 뭐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손학규 대표 지금 엄청 예민해졌습니다. 자, 이 모든 소란의 근원 바로 한국당발 원심력 때문이라고 본 거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빼나가기를 하겠다 이런 식의 모양인데 한국당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김병준 위원장한테도 정식으로 경고를 합니다. 공당의 대표면은 말을 점잖게 또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죠. 내년 4월 3일에 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열리죠.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정의당에서는요, 여영국 경남도당위원장을 공천키로 했습니다. 여영국이 누구지? 하실 텐데요. 이거 보시면 아, 여영국 하실 겁니다. 이렇게요. 지사님 이제 결단하시죠.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해서
그때들이 못 되는 거예요. 지사님 아까 쓰레기 버리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우리 지사가 그런 막말을 하고 있어. 그 앞에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쓰레기 발언 이건 레전드죠.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제가 이렇게 굳이 소개 안 하는데 또 있었습니다. 이거 보셔도 아하 하실 겁니다. 이렇게요. 지사님 영화 예고편 감상하고 계셨죠? 네, 장수상에 봤습니다. 예. 그래 되는 겁니까? 아니 말은 길어 듣지 않습니까? 내가 뭐 일반 국회의원들처럼 야한 동영상을 본 것도 아니고. 야한 동영상 안 보면 봐도 되는 겁니까? 자, 이 바로 이 창원 성산 지역구에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야 정말 이 홍준표 대 여영국, 여영국 대 홍준표 이 대결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 하면 이 시체말로 지금 뭐 팝콘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죠. 아 이거 뭐 정치 얘기는 아닌데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예? 내일 이 성룡 씨 이 자서전 Never Grown Up이라는 이 제목의 자서전이 출간된다는데 이 성매매, 음주운전, 도박 또 자기 자녀들한테 손찌검을 일삼는 이 폭력 아빠였다는 이 과거사 고백이 이 책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자, 오랜 무명 시절 끝에 갑자기 이렇게 벼락 스타가 된 뒤에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해왔다는 건데 자, 그동안 많은 자선 활동 뒤에 가려져 있던 뭐 어떻게 보면 본인의 맨 얼굴을 고백한 겁니다. 심지어 2016년 2년 전에 이 아카데미 평생 공로상을 받고 정신 차리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다는 게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아 저는 뭐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저는요 우리 무도인들은 다 우리 이상복 국장처럼 다 저렇게 반듯하고 똑똑하고 그냥 이 됨됨이가 바른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성룡 실망했습니다.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존경합니다 국장.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상하게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근데 그 성룡, 저희 때는 이제 어렸을 땐 성룡이라고 그랬고 요즘은 이제 청룡이라고 하죠. 청룡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많이 봤는데 고반장도 많이 봤죠. 명절 때 많이 봤습니다. 명절 때 봤겠는데 신반장은 알아요. 그 청룡 씨가요. 그 무명 시절에 한국에서 스턴트맨도 했어요. 네, 그런 일도 있었고 네. 한국인 여성하고 결혼할 뻔하기도 했죠. 양반장은 기억할 거예요. 저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자, 그렇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주 경선이 뜨거워졌어요. 지금 나경원 의원의 어제 출마 선언에 대해서 복당파 후보라고 할 수 있는 김학용 의원이 또 강하게 비판했고요. 두 사람이 원래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그 김학용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의원은 본인이 주인공이 되기 위한 정치 역정을 계속해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특히 김 의원 자신이 나 의원의 선거를 한 4번 정도 죽기 살기로 도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젠 좀 양보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나 의원이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 아마 3수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6년 원내대표 경선 때 이 친박계 정우택 의원과 경쟁했었는데 그때 김학용 의원은 나 의원을 실제 앞장서서 도운 바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김 의원의 이런 지적에 나 의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뭐 제가 인지도 올리려고 재정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기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을 모두 정말 빛나게 해드리겠다. 고반장, 근데 보통 정치인들의 앙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기원을 이렇게 좀 따라가다 보면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다 이유가 있죠. 자, 이번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두 사람은 2016년 탄핵 정국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비상시국위원회 멤버였습니다. 사실상 이 비박계 의원들 모임이었는데 자 그런데 이들 의원의 탈당 때 나경원 의원이 잔류를 선택합니다. 바른정당에 참여하지 않은 거죠. 자, 나경원 의원은 당시에 신당의 정강 정책을 유승민 의원이 독단적으로 주도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탈당을 보류했고 결국은 이 한국당 새누리당에 남았습니다. 탈당파 사이에서는 나 의원을 향해 뭐 거친 비난이 쏟아진 건 당연했죠. 항상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 뭐 이런 비난이 나온 것도 사실 바로 이 지점에서였습니다.
앞서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나 의원을 가리켜서요. 아마 나 의원을 지칭한 걸로 보이는데 한국당에 애초 중립은 없다. 기회주의자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뭐 일종의 저격을 한 것도 조금 전에 이제 고 반장이 얘기한 바로 이제 그런 선택을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 6월이었죠. 이 소셜미디어에 유형별 꼴불견 인사들을 쭉 이렇게 나열한 적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그때도 역시 뭐 주어는 없었습니다만 이 가운데 탄핵 때 줏대 없이 오락가락하고도 얼굴, 경력 하나로 소신 없이 정치 생명 연명하는 사람, 이렇게 묘사한 사람이 바로 나경원 의원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불화는 아주 역사가 오래됐는데요. 2007년 대선 때는 이 BBK 대응팀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지만 2010년 한나라당 지도부 경선 때를 시작으로 내내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단적인 예로 올해 초에 나경원 의원 모친상이 있었는데 이 당시 당대표였던 홍 전 대표가 빈소를 찾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나 의원이 한 방송에 나와 알면서도 빈소에 안 온 사람이 있다라면서 섭섭함을 감추지 않은 바 있죠. 네, 아까 이제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자면은 조원진, 안철수도 함께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원래 한 집안 식구였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안철수 전 의원은 또 의외네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언제서부턴가 우리 한국 정치에서 보수 후보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의 연장선 아닌가 싶은데 지금 독일에 있으니까 어떤 생각인지 당장은 알 길이 없지만 그 주변 반응은 나왔습니다. 자, 측근인 김철근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 자신의 SNS에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다. 안철수 전 대표 이름을 활용한 정치 장사 하지 않는 게 예의다.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마라. 이렇게 발끈했더라고요. 네. 자, 지난주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에 복당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다뤘는데 오늘 바로 당직을 맡았더라고요. 네, 오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오 전 시장에게 국가 미래비전 특별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당 미래 비전 발굴 개발이 이 특위의 목적인데 당 안팎에서는 오 전 시장의 당 연착륙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입당 이후 당 사무처, 의원회관을 틈틈이 돌면서 인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내 분위기가 마냥 환영 일색인 것은 아니라는 평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친박계 쪽에서는 오 전 시장의 행보가 조금 마땅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 김진태 의원이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듣고 가시죠. 시기도 좋지 않습니다. 여지껏 어디서 하다가 문 정권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우리 당의 전당대회가 다가오니까 이제 슬며시 복당을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서 본인은 반성한다고 했지만 반성은 백의종군할 때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고 개인의 욕심을 앞세운다면 엄동설안의 당을 지킨 당원들의 분노를 살 뿐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간단히 속보로는 전했지만요. 수원지검이 내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소환 조사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신분이 참고인이에요? 피의자예요? 네, 이번에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른바 이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내일 오전 10시에 수원지검에 나옵니다. 올해 4월 경기지사 이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이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서 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검찰이 이 김혜경 씨가 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려 했다가 찾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 김혜경 씨 명의의 전화 처분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 또 시기, 그리고 왜 처분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재명 지사의 강제 입원 의혹 관련한 속보는 좀 나온 게 있어요? 예, 일단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2012년 그러니까 형님 이재선 씨가 입원했던 때 이 성남시장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윤모 씨를 직권남용 공범 혐의로 검찰이 입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검찰이 전 비서실장 윤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의미한 증거도 확보했다고 하는 건데요. 물론 이 지사 측은 강제 입원은 형수가 했던 것이다라면서 모든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3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니까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검찰의 처리 방침이 나올 거라는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계속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검찰 내일 오전 10시 김혜경 피의자 소환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올해도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물 건너갔습니다. 여야는 비공식 기구인 이른바 소소위를 가동해서 막판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이죠. 무려 470조 원이나 되는 나라 살림살이를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를 통해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대한 심사도 진행됐습니다. 유치원 회계 처리 방식 등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인데요.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예산안 심사 상황 등 국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소소위를 가동을 해서 오늘 새벽 2시 반까지 쭉 가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체 분량 중에서 일단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분량을 한 절반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남북 경협 문제하고 또 일자리 문제가 첨예해가지고 그 진전보다는 진통이 있었어요. 오늘 또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소소위에서 100% 다 타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 부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타결을 해서 원내대표 단에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소소위. 그동안 이 다정에 꾸준히 보신 가족분들은 소소위가 무엇하는 곳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말 그대로 작은 소위원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정부 예산안 심사를 다루는 법적 지위를 가진 건 예산안 조정소위까지입니다. 이 조정소위보다 작은 소위, 이른바 소소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말 그대로 무허가 기구에 가깝습니다. 속기록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심사가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자, 현재 470조 원이나 되는 내년도 나라 살림 심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 소소위도 속기록을 남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소위까지는 예산 결산위가 마무리 됐잖아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 이제 정부, 기재부 측과 그다음에 이제 예결위 행정실, 그러니까 수석 전문위원회부터 행정실 위원들이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록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최대한 거기서도 토론을 통해서 합의하는 과정들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소소위 깜깜이 심사 한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매년 이렇게 막판 밀실 심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나마 소소위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이고 국회 내에서 심사를 한 것도 비교적 최근 일입니다. 그전까지는 아무 이름도 내걸지 않고 여야 지도부가 모여서 호텔방 등에서 진짜 밀실 심사를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여야 모두 이번 예산안 심사가 법정 시한을 넘겨 진행되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산안을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마주 앉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470조 5천억 예산은 정말로 민생경제를 잘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법정 시한을 넘겨 예산안 심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산안 본회의 처리 일정 잡는 것도 문제입니다. 법정 처리 기한은 사실 오늘까지였는데요. 오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오전 내내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 상정 여부, 시기, 심사 일정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결과가 어땠는지 자, 논의를 마치고 나오는 원내대표들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날 삐지지 말고 해석 좀 해. 내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어제 잠을 못 잤어. 아 진짜 내가 그날에서 새벽에 진짜 잠이 안 와가지고 도대체가 약을 좀 먹었는데 아마 이번 주 1년이 최악의 한 주가 될 거예요. 길고 어려운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의견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 일정과 예산 처리에 대해서 계속 지금 불투명한 입장입니다. 오후에 좀 감액에 관해서 좀 이견 있는 것도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좀 협의하고요. 또 예산 상정 일정 등도 또 합의해서 서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좀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오늘 여야 합의 최종 무산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동 부의된 정부 예산안 원안을 본회의에 일단 상정했습니다. 일단이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 정부 예산안 원안을 상정은 했지만 추후 여야 수정안이 나오면 수정안으로
대체해서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산안 처리 문제 못지않게 관심이 집중된 곳이 또 있죠. 바로 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선 유치원 3법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낸 법안이 함께 논의됐는데요. 예상대로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사립 유치원 운영의 어떤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을 기대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법이 아니라 유치원 비리 조장법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일단 유감을 좀 표명을 합니다.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 회계하고 일반 회계로 이원화를 했는데요. 그것은 사립학교 회계의 대원칙을 일단 저는 깨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원 때 자기 재산을 찾아가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유치원을 운영할 때도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치원 운영할 때는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맞는 제도가 그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 유치원 3법 논의 소식을 포함해서 국회 상황은요.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나라 살림살이 또 밀실 심사 반복? 네, 정말 제목 그대로예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예산안 문제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소소위 심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감액 심사는 어느 정도 끝난 걸로 알려져 있고 증액 심사, 그러니까 예산을 늘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깎았으니까 이제 다시 올릴 일만 남은 거죠. 그만큼 또 이 증액 심사 과정에서 다른 항목을 늘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이런 과정이 기록이 남지 않는, 남길 필요가 없는, 남길 의무가 없는 이 소소위에서, 이른바 소소위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런 증액 심사 과정에서 소위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또 이 소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간사들의 지역구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이렇다 보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산 놓고 거래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법정 처리 기한을 한참 넘겨서 이 예산안을 처리한 지난해에도 당시 여야 원내대표들, 또 예결위원장, 또 여야 간사들 상당수 지역구 예산이 대폭 늘어난 바 있었죠.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초월회, 그러니까 여야 대표들의 모임이 있었잖아요. 오찬 모임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요. 예산안 처리하고 선거제도 개편을 연계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요.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다고요? 네, 오늘 국회 사랑제에서 여야 5당 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 정례 오찬 모임 가졌는데 이해찬 대표 야당을 향해서 작심한 듯 발언을 냈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시키겠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참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라면서 이 정치를 30년을 했는데 이 선거구제를 예산안과 연계시켜서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처음 봤다라고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계신 당대표님들에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내년 예산안을 선거구제하고 연결시킬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이걸 알면 얼마나 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써야 할 예산을 선거구제하고 연결시킨단 말입니까? 연계시킬 거 가지고 연계를 시켜야지. 네,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요. 강도가 아주 세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작심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야당 대표들이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강하게 요구해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야 3당 대표들도 듣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해찬 대표께서 마음이 불편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민의 뜻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하고 있고 대통령도 연동형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렇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은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를 하면서 손학규, 이정미 대표와 저는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 동시 처리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비슷한 의견을 냈는데요. 이건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산안만큼이나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치의 100년치 대계를 세우는 일이고 또 지금이야말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할 때 오히려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선거구제 개편에 있어서는 한국당도 야3당의 압박을 받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모임에서도 김병준 비대위원장 다른 야당들과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선거구제는 선거구제라면서 선거구제는 쉽게 논의가 안 될 것 같아서 예산안과 연결시키겠다는 것 같은데 국민으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깊이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아무래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최대 쟁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내일 청문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홍남기 후보자의 입장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홍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청문회 답변서를 통해서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이다. 다만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소득 분배 왜곡, 양극화, 계층 이동 단절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시장에서 애로를 제기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과의 소통,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홍남기 후보자 인사청문회, 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는 이제 내일 저희가 한꺼번에 챙겨서 다루는 걸로 하고요. 유치원 3법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교육위에서 심사가 오늘 진행이 됐는데 결론은 안 난 거예요? 네, 여야의 입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결론이 쉽게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래 법안 소위는 별도의 이 중계를 안 하는데요. 오늘 소위는 유치원 3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을 해서 이 국회 사상 처음으로 법안 소위를 생중계를 했습니다. 아, 생중계를 했어요? 네, 국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가장 큰 쟁점은 이 회계 처리 방식 부분입니다. 이 민주당은 유치원 회계를 국가로 일원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국가 지원 회계와 또 일반 회계로 나눠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다는 건 저희가 많이 다뤄봤는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그러니까 한유총 내부에서는 내분 양상도 있다, 이런 보도가 많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한유총 서울지회가 이 국가 회계 시스템의 에듀파인을 조건부 수용할 의사가 있다, 폐원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것을 두고 한유총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부 한유총 회원들이 서울지회 사무실에 찾아가서 박영란 서울지회장 등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박 지회장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라는 또 보도가 나온 건데요. 박 지회장은 어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한유총 내부에선 박 지회장을 포함한 온건파 또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파가 아주 강하게 맞붙는 분위기입니다. 네. 조금 전에 보니까요. 한유총이 협상단을 구성해서 정부에 대화를 제의했다. 이런 얘기도 들어와 있고요. 지금 국회 토론회가 아직 진행 중이겠죠? 국회 소위, 그죠? 네. 내일 좀 추가로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법정 시한 넘긴 예산안 처리, 또 밀실 심사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에 대한 기준을 내놨는데요. 지난해 2월 2일 오후 11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강모 씨 사건입니다. 적발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모 씨가 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때 역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당시는 이미 2008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강 씨에게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도로교통법 148조 2를 보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또다시 위반했을 경우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삼진 아웃에 해당된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2월 1일 사건이 재판 중에 있어서 3회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다시 2심을 뒤집었습니다. 지난해 2월 2일자 음주운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미 강 씨가 음주운전을 2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해당 조항은 단순히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자, 이처럼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법의 판단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음주운전 사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1일에 만취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연제구 연산 교차로까지 23km를 운전한 뒤에 음주운전 측정까지 거부한 40대 여성을 입건했다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음주운전 전력이 3번이나 있었는데요. 인천 부평에선 장애인 콜택시 운전을 하는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뇌병변 장애인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이른바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했던 고 윤창호 유족과 친구들. 지난 1일 윤군이 사고를 당했던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 교차로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되풀이된다면 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죄범률을 낮추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윤 군의 친구들은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이 취지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었습니다. 지금 제정된 윤창호법은 기존에 저희가 발의했던 윤창호법과는 다릅니다. 저희가 발의했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고 윤군의 유족과 친구들과 함께한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도 이른바 윤창호법 2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수단이 있는데 하나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대부분이 습관이거든요. 일종의 중독성이어가지고 재범률이 44%나 되는 습관을 치유하는 음주운전을 한번 하게 되면 그것을 의무적으로 치유센터에 가서 치유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이런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 음주운전 한 번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재범률 높습니다. 앞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엔 여기까지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고요. 또 문 대통령이 귀국 후에 국내 문제에 관해서 입장을 밝힐 수도 있고 김혜경 씨 소환도 있고 내일도 바쁘겠네요. 부지런히 뛰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원장 야근하는 건가요? 아니 안 하죠.